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필름 카메라에는 어떠한 분류들이 있는지, 또 그 많은 분류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는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법과 또 제가 추천하는 카메라들까지 이렇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필름 카메라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데 자신에게 어떤 카메라가 맞을지 몰라서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본 주제입니다. 먼저 35mm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크게 SLR, RF 카메라나 이런 포인트 앤 슛 카메라, 똑딱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부터 목측식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올림푸스 XA처럼 노출 측정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초점은 또 레인지 파인더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카메라까지 되게 다양한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많은 카메라 분류들 중에서 이렇게 SLR, RF, 똑딱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뚜렷하게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나 특징 같은 걸 바탕으로 필름 카메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SLR 카메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니콘의 FE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SLR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부에 거울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내부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또 위에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뷰파인더 내부로 저희가 보는 상과 사진 결과물의 프레임이 일치가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SLR 카메라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종들이 렌즈 교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를 분리해 가지고 다른 화각의 렌즈들을 바꾸면서 끼워줄 수도 있고요. 큰 특징은 이 정도가 있고요.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파인더로 보는 상과 사진의 결과물을 프레임이 일치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뒤에 설명해 드릴 RF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더 의도한 사진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렌즈 교환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바디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화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잡는 방식 같은 경우도 RF 카메라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SLR 카메라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좀 더 늘어나고 크기가 좀 더 커진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SLR 카메라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일상에서 매번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영상 카메라를 따로 두고 정말 사진만 찍으러 가는 경우 각 잡고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날 주로 사용하게 되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로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사진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SLR을 통해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LR 카메라가 무겁고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RF 카메라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LR 카메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확실히 RF 카메라로 찍을 때보다는 SLR 카메라로 촬영할 때 제가 좀 의도했던 그런 느낌의 결과물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SLR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RF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카메라 같은 경우는 SLR과 달리 내부에 미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디가 작고 가볍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카메라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 카메라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차라는 게 뭐냐면은 RF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렌즈와 뷰파인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뷰파인더 내부를 봤을 때 보이는 상과 사진 결과물로 이렇게 보는 그 사진의 프레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를 시차라고 하거든요. 멀리 있는 대상을 찍을 때는 사실 시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걸 찍을 때는 시차가 약간씩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 RF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LR 카메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선택할 때 디자인도 좀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뭐 좋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손이 더 많이 가는 카메라는 디자인이 예쁜 카메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라이카의 M 시리즈, 콘탁스의 구형 RF 카메라나 아니면 뭐 니콘의 S 시리즈 같이 비슷한 형식 안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RF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초점 맞출 때 SLR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밝은 날에는 RF 카메라로도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RF 카메라에 좀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밝은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RF 카메라의 이중 합치 방식이 좀 더 초점 맞추기에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을 밝기가 낮다거나 아니면 뭐 색깔이 조금 애매하다거나 한다면은 이 RF 카메라로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RF 카메라를 훨씬 선호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RF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RF 카메라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딱히 드릴 만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한 가지 뽑자면은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 시차라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서 뭐 가까이 있는 거 찍을 때 빼고는 시차로 인해서 크게 불편함을 겪었던 적은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서 보이는 후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은 RF 카메라의 시차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사용해봐야 좀 더 확실하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RF 카메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앤 슛 카메라, 자동 필름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이 자동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똑딱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초점도 자동으로 잡아주고 노출 같은 것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노출이나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누가 찍든 간에 기술적으로 뭐 실패한 사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다는 점,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똑딱이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크기가 대체로 작은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사진을 쉽게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똑딱이 같은 경우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뭐 비싼 카메라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도 그 때는 조금 늦출 수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고장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카메라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유통상의 그런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이 똑딱이 카메라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필름 카메라 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을 때 중고 카메라 샵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의 똑딱이들이 5만 원 이하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 5만 원 이하의 모델들이 한국에서 뭐 인스타 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개인 업자처럼 이렇게 꾸며서 파는 사람들을 보면은 10만 원 근처에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려보자면은, 마음에 드는 카메라가 있다 하시면은 이베이라든지 그런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필름 카메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장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감성 단어들 좀 붙여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몇 배 비싸게 붙여서 판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똑딱이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의견을 한 가지 또 추가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고요.
좀 비싼 단렌즈 똑딱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RF 카메라나 SLR 카메라들보다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조금 단점을 강조해서 말씀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똑딱이 유통 과정에는 분명히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필름 카메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똑딱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말로 현혹해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고 비싼 가격에 팔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 노파심에서 나온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단점을 강조해서 말씀해드렸던 거고, 똑딱이를 사기 전에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그 똑딱이의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잘 나는지, 이런 점들을 잘 찾아보신 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은 똑딱이 카메라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영상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름 카메라의 분류, 자신에게 맞는 필름 카메라 선택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필름 카메라까지 이런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분량 조절 실패로 인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추가 촬영을 하고, 이번 편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식으로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